글씨를 쓸 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스타일을 정의하시고 글자 유형을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명령은 두 개입니다. 텍스트하고 엠텍스트 이렇게 두 개로 쓰시고 그 다음 텍스트 에디터로 쓰여진 글자 수정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글자의 유형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스타일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어넌테이트 여기로 가시면 여기 글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제 탭이 바뀌는 거죠. 홈 탭에서 어넌테이트 탭으로. 홈 탭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나와요. 어넌테이션에서 여기 글자의 유형이라든지 현재 글자의 유형이라든지 치수의 유형이라든지 지시선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 쓰기가 여기 다 나와요.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어디로 가요? 어넌테이트 탭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스타일 명령어는 여기 아래로 내려간 요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스타일이 뜹니다. 명령어로 스타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명령어로 스타일 하셔도 되고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를 누르시면 스타일이 뜹니다. 명령어 쓰셔도 좋고 그냥 아이콘 쓰셔도 좋고. 자, 일단 스타일을 띄워 보시죠. 자, 여기 스타일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뉴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놔요. HG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한글이란 뜻이에요. 한글에 영어식 쓰면 HAN이잖아요. 그래서 H. 글이 GUEL인가? GUL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G, HG. 그래서 뭐 HG 1번, HG 2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선택하고 여기 폰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폰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골뱅이 그래서 한글 서체 나오죠.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얘네들은 세로 쓰기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뱅이가 붙은 한글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꼭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된다 그랬는데 꼭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쓰지 마세요.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Z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 알파벳 순이니까 A 위쪽에 있는 건 골뱅이 붙은 거, Z 아래쪽에 있는 건 골뱅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Z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한글 서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저는 나눔 고딕 선택해 봤습니다. 레귤러 반은 있네요. 다른 거 선택해 볼까요? 맑은 고딕. 레귤러 볼드 나오죠?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탈릭도 하나 들어가죠. 씬 아주 얇은 거. 그 다음 엑스트라 볼드 뭐 이런 거 들어가죠. 폰트 스타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이해되시죠? 자, 저는 맑은 고딕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글자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글자의 크기는 쓰시면 안 됩니다. 글자의 크기를 고정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여기다가 글자의 크기를 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의 크기를 15라고 했어요. 그럼 글자의 크기가 15mm로 고정돼 버립니다. 글자의 크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쓰시면 안 돼요. 여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자, 여기 왼편에 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네,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기. 백워드, 좌우로 반전시키기. 위드 팩타가 장평입니다. 이렇게요. 장평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0.5 이렇게요. 장평입니다. 문자의 가로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죠.
네, 장평입니다. 안 바꿔요. 장평수 안 써요.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에요. 15도. 그러면 이탈릭체처럼 글씨가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굳이 쓸 일 없습니다. 굳이? 네, 쓸 일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어플리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에서 HG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클로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 제 밑에다 적어보죠. 첫 번째, 도면에 글꼴은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아니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손으로 쓸 때는 손글씨체가 있어요. 손글씨체가 있습니다. 그거 연습해야 돼요. 실내건축 기능사 있죠. 실내건축 기능사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글씨 쓰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도면 글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글씨체 같은 경우는 도면 글씨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도 도면 글씨를 별도로 공부했습니다. 꽤 오래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특이한 서체도 많이 해봤어요. 밀어쓰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그 T자의 위에다가 그 자를 이렇게 하나 대요. 그 볼펜 대고 이렇게 자를 밀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밀어쓰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원칙은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글자의 모양이 너무 많죠. 궁서체도 있고 도둠체도 있고 흘림체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도면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체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고딕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외에 다른 서체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아니 글꼴을 쓰세요. 이제 이건 팁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팁이요.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원리만 알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도면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원청으로 도면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마다 CI라는 게 있어요. CI요. CI요. 우리 회사는 글씨체 이거 쓸 거고 회사 로고는 이런 모양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도면을 그릴 때 아주 막 특이한 서체들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양 고딕 이런 식으로, 뭐 HG 고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다 서체를 다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요즘은 이제 활성화됐는데 옛날에는 그 지방의 막걸리, 술 이게 다 불법이었어요.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 딱 몇 군데에서만 술을 만들어 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90년도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막걸리가 먼저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여기 지역마다 막 막걸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포천에 가면, 경기도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1동하고 2동, 그러니까 1동면, 2동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숫자 붙여서 하는데 그 면이 있죠. 그죠? 여기도 신기하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남일면, 남이면 있죠. 근데 저쪽에 어디지? 여기 그게 다른 지역에도 남일면, 남이면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금산에 가면 남일면, 남이면이 있더라고요. 금산에도.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1동면, 2동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9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막걸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천 1동 막걸리하고 2동 막걸리요. 이게 전국적으로 되게 히트를 쳤어요. 거기가 히트 친 게 물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그 술은 물 맛이 좋은 데서 술을 만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진로 소주가 있었어요. 진로 소주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비 맥주 공장이 있었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크라운 맥주 공장이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통편이 편하고 물이 좋은 데가 그렇게 술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학교 때 그 오비 맥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 아침에 7시에 그 맥주 공장 그 후문에 가면은 아저씨들이 야 너 왜 왔어? 그래요.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 그러면 아저씨들이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그 상차하는데 하차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이렇게 곳곳에 청소하라고 시켜요. 제일 힘든 게 상차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 하차가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납품하고 오면 빈병 오잖아요. 그 빈병 이렇게 다 하차하는 거, 그 하차고 상차는 그 차에다가 이렇게 맥주 들어있는 거 올리는 거거든요. 상차 되게 힘들어요. 또 운도 지질이 없지. 맨날 상차에서만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한 4시에 끝나요. 근데 그럼 이제 4시에 끝나면 힘들다고 아저씨들이 나가가지고 순대를 사다 주세요. 순대를 한 이만큼 사다 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들이 그 맥주 따먹고 가라고. 밖으로 들고 나가면 그건 절도가 되는데 여기서 먹고 가는 건 괜찮으니까 먹고 가라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 하여튼 근데 포천에 가면 1동면 2동면이 있는데 그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전국적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시가 자기네 막걸리를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특이한 폰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무료 배포합니다. 그 흘림체인데 막걸리체라는 게 있어요. 흘림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면을 그릴 때 막걸리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도면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번역이 안 돼요. 캐드가 막걸리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막걸리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람이 특별한 서체를 썼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내주면 나한테 그 서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비일비재한, 그러니까 제일 흔한 에러예요.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에러가 이거예요. 글꼴이 다 물음표로 나오는 거. 심한 경우에는요, 뭐 한자로도 나오고요, 중국어로도 나오고요, 일본어로도 나와요. 이게 이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글꼴을 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서체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서체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글꼴로 스타일을 바꾸면 바로 물음표가 제대로 번역해서 한글로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에러를 잡는 방법입니다. 한글에서, 아니 글자에서 이렇게 물음표나 이상한 문자로 나올 때 이거 잡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히 번역이 돼서 한글이 제대로 표현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되게 쉬운 팁이에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뭐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굴림, 궁서, 바탕, 도둠 4개 설치하죠? 한글 서체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잖아요. 이 중에 고딕이 누구예요? 굴림이 고딕이죠. 고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 해결돼요. 한글에서 나오는 에러는 90%가 다 굴림으로 바꿔주면 다 해결됩니다. 10%는 다른 별개의 얘기예요. 10%는 별개의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스타일에서 글꼴 안 나오네? 그럼 선택해가지고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다시 옛날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윈도우 11이 제일 최신이죠. 엊그저께 딸내미가 왔어요. 딸내미 음악 하는데 사운드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운드 때문에 컴퓨터를 한 몇 번 포맷했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윈도우 11 쓰는데 윈도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윈도우 3.1이죠. 이거 도스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으로 제대로 나온 게 윈도우 95죠. 기억나시나요? 95년도에 윈도우 95가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들 쓰는 윈도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윈도우를 95번 설치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딸내미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윈도우는 적어도 100번 이상 설치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 딸내미가 웃어요. 자기는 벌써 2번 설치해봤대요. 근데 어쨌든 저 윈도우 95 나올 때 말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냐면 한글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성형하고 조합형하고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래 한글은 완성형이고요. MS 워드는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조합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음에 모음과 자음을 더하면 글자 한자가 되죠. 이게 조합형이에요. 말대로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조합형입니다.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적으로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려워요. 프로그램적으로 이걸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완성형은 뭐냐면 여기 DB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입력된 문자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자를 비교합니다. 있어요? 보여줘요. 없어요? 안 보여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전에 95 나오고 아래 한글에서 MS 워드를 뭐라고 놀렸냐면 니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문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문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고 놀렸어요.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놀렸습니다. MS 워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옛날 한글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자음, 모음, 자음 비교해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 몇 개인가 1만 몇 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어 한 글자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폰트 있죠. 옛날에 폰트를 하나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했냐면 기억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요. 니은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그걸 한자 다 그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만 개, 아니 18,000개인가? 만 몇백 개 된다 그랬어요. 만 몇천 개 된다 그랬어요. 그 만 몇천 개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그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폰트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이해되시나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2년, 최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통적으로 있는 건 빼버리고 자음, 모음, 자음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완성형의 문제예요.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기본 그 자음, 모음 쓰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개발을 해줘요. 근데도 그게 2주 걸려요. 조합형으로 하면 시간이 더 짧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유저들이 MS에다가 요청한 게 한글은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조합형으로 해야 좋아요. 프로그램 개발하기 어렵지만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MS에서 나온 건 완성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그 폰트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MS사에서 야, 할 수 있어. 니네 할 수 있어.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게 굴림, 궁서, 바탕, 도둠입니다. 여기에 모든 특수문자 다 들어있어요. 그 자음 모음 있잖아요. 그 경우에서 다 들어있고요. 제가 폰트를 개발해 보겠다고 폰트를 한번 열어본 적 있어요. 그거 딱 열어보고 그냥 닫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걸린단 말이죠. MS 같은 대기업은 사람이 많잖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개발하니까, 많은 사람이 개발하니까 금방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계를 할 거예요. 디자인도 할 거예요. 최근에 제 선배가 겪었던 겁니다. 인테리어 하고 간판도 만들어 달라 해서 간판 만들어 줬어요. 딱 일주일 있다가 저작권 위배했다고 공문 받았습니다. 간판이 글꼴이잖아요. 그죠? 응. 저작권 위반했어요. 그리고 공문 받았습니다. 그 선배 당황했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야, 이런 경우 어떡하니? 일단 무대응하세요 그랬는데 이미 대응했더라고요. 일단 무대응하세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야, 나 이미 전화했는데 형님 답 없습니다. 그냥 사셔요. 간판으로 들어가는 글꼴은 1년 라이센스가 500만 원이에요. 매년 500만 원씩 들어가요. 인터넷 웹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는 글꼴 그거 한 120만 원인가 그래요. 80만 원, 120만 원 그래요. 1년 라이센스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년이요. 내가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거 다
당신네들이 무료로 쓰고 있네. 열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니까 막 공문부터 날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폰트 하나만 살게요. 그러면 절대로 폰트 하나만 안 팔아요. 폰트 하나가 4만 원인가 5만 원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팔아요. 뭉텅이로 딱 묶어서 팔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한테 의뢰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 위배됐어요. 공문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저는 그 컴퓨터를 오래 했잖아요. 참고로 제가 87년부터 했습니다. 컴퓨터를. 그러니까 제 거래처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 메이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그러죠. 대기업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폰트 같은 거는 다 정품으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아니까 저한테 연락이 제일 먼저 와요. 야, 프로그램 그거 뭐 저작권 공문 받았는데 어떡하니? 그러면 그냥 제가 중간에 마진 안 취하고 거기 연결을 바로 해줘요. 나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폰트 어떻게 해요? 나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배도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제일 첫 번째는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대응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문 받는 날 쫓아와요. 공문 받는 날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담당자 어디 있어요? 담당자 없는데요. 담당자 외국 출장 나갔어요. 한 2달 있다 들어올 거예요. 내지는 3년 있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거 영장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저작권 위반은 언제 발생하냐면 복사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쓰세요. 그리고 복사해 주는 순간 저작권 위반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그 폰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간판이에요. 이거 2차 저작권이 생깁니다. 2차 저작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 2차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사실은 간판 같은 거 만들어도 저작권이 안 걸려요. 그 2차 저작권이에요. 1차 저작권이 아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게 나왔었어요. 분식집인데 물은 셀프 해가지고 아래 한글에서 출력해가지고 벽에 딱 붙였어요. 근데 그게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갔죠. 그게 뉴스화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게 그거예요.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저작권 위반은 언제 발생하냐면 복사해주는 순간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2차 저작권으로 그건 거기에 없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문 나왔으니까 일단은 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귀찮은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다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약하거든요. 이거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겨도 그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저작권 프리 폰트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눈 고딕 같은 거 있죠? 그거 저작권 프리입니다. 우리가 아리한글이나 MS 워드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폰트들 그거 다 저작권 있는 것들이에요. 저작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창작 활동하면 저작권 다 걸려요. 그거 다 공문 다 날라와요. 이 선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배가 걸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래 한글을 설치하고 내 컴퓨터에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근데 공문 날라왔습니다. 아래 한글에 있는 거 말 그대로 문서 활동을 하라고 준 거지 그 디자인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다 저작권 날라와요. 그 다음에 어디 또
맞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상업적으로 활동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폰트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 것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가면 구글도 저작권 프리 폰트가 있어요. 그런 거 체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작권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본 거,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했어요. 이미지 저작권 위반했어요. 폰트 저작권 위반했어요.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다 피해서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디자인해서 줬는데 글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작권 얘기해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작권 있는 걸 사다 써요. 사서 써요. 비싸지만 사서 써요. 폰트 같은 경우 글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얘기해줘요. 이거 나중에 저작권 공문 날라올 건데 괜찮겠냐고.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도 했었거든요. 홈페이지 제작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에 해줬던 사이트 그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공문 날라왔다고. 어디요? 저 홈페이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카다로그에. 홈페이지에 카다로그 올려놨는데 그 카다로그에 저작권 위반 폰트가 들어있다고. 그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다로그 내려드릴까요? 카다로그 내려주세요. 그래서 카다로그 내려드렸어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요. 이 그 법무법인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그걸 피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MS가 완성형으로 제작하면서 폰트를 개발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품 쓰셔야죠. 정품 쓰는 습관들을 자꾸 들이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굴림이요. 굴림체 쓰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체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아리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굴림으로. 그러면 글자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 누르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글꼴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캐드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캐드에는 윈도우 폰트가 있고요. 캐드 폰트가 있습니다. 윈도우 폰트가 있고 캐드 폰트가 있어요. 윈도우 폰트는 이렇게 TTF로 끝납니다. 확장자가. 또는 FON으로 끝나요. 보통 TTF를 많이 써요. 트루타입 폰트라고 합니다. 보통 요 TTF를 많이 써요. 근데 오토캐드 폰트는 SHX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면을 그리는데 친절하게 폰트랑 같이 줬어요. 친절하게 폰트랑 같이 줬어요. 그럼 폰트를 복사해서 해당 경로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죠. 윈도우 폰트는 당연하게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 당연히 일로 들어가요. 당연히 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당연하게도 일로 들어와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로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돼요. 캐드 폰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해당 캐드 버전이요. 해당 캐드 버전 2022에 여기에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해당 버전입니다.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이 SHX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요. 중간에 여기 time.shx 뭐 timeout.xhx txt.shx 이렇게 shx가 나오죠. 이게 오토캐드 전용 글꼴입니다. 이해되시죠? 오토캐드 전용 글꼴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오토캐드 전용 글꼴을 쓰는 회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주 옛날에 이거 유료로 팔았어요. 이 폰트를 유료로 팔고 지금도 씁니다. 이 오토캐드 전용 글꼴을 쓰는 회사 혹은 오토캐드 전용 글꼴을 쓰면 나한테 없잖아요.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나와요. 한자로 나옵니다. 트루타입 폰트, 윈도우 폰트는 물음표로 나와요. 근데 이 SHX 파일은 이게 없으면 일본어로도 나오고 한자로도 나오고 그래요. 이상한 특수문자로 나와요. 요거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아래 보면 유즈 빅폰트 있죠.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에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만 쭉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가면 빅폰트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맨 아래 WH로 시작하는 글꼴 있죠. 얘가 한글 지원 폰트입니다. 한글 지원 폰트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선택해 버리면 이렇게 txt.shx use 빅폰트 체크하고 여기 빅폰트에서 WH로 시작하는 글꼴을 선택하면 나머지 캐드 전용 서체가 풀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빅폰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1바이트, 1바이트를 사용해요. 근데 한글을 표현하려면 2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빅폰트란 얘기가 2바이트 글꼴들을 말합니다. 2바이트 글꼴들을 빅폰트라고 해요. 그 중에 WH,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WH가 2바이트, 한글이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글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한글이 온전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싱글라인 텍스트요. 여기 보시면 싱글라인 텍스트, m텍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어로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m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원래 텍스트 명령어가 이렇게 텍스트가 있었고 d텍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m텍스트가 있었습니다. 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이렇게 명령어가 3개였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얘하고 얘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얘의 단축 명령어가 이렇게 DT로 바뀌었고 얘는 단축 명령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텍스트는 단축키가 DT입니다. 다이나믹 텍스트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멀티라인 텍스트는 단축키가 T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방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주명령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텍스트를 썼다면 요즘은 m텍스트를 쓴다는 뜻이 됩니다. 자, 먼저 텍스트부터 보도록 하죠.
텍스트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 스타일 HG 문자의 크기 2.5mm 주석 축척은 아니고 저스티피 이 저스티피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자리 맞춤 이거 한번 나왔었죠. 다중선 그릴 때 저스티피케이션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리 맞춤 탑 제로 바툼 얘는 레프트입니다. 왼쪽 정면. 시작점 지정하면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자, 문자의 높이 그냥 2.5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자, 글씨 써진 거 보이시죠? 분명히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그랬어요. 여러 줄 써졌단 말이죠. 문자가 종료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한 줄씩 다 끊어진 거 보이시죠? 싱글라인 텍스트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높이 제가 여기다가 10mm라고 했습니다. 각도 그냥 0도. 어떤가요? 글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종료할 때도 엔터 2번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딱 종료됩니다. 보통 우리가 글자를 종료하려면 엔터 그 다음 엔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 엔터 그러면 한 번에 딱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지금 여기 파랗게 바뀌었죠? 시작점 위치 지정 안 하고 엔터 치면 요 밑줄에서 글씨가 쓰여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써보시죠. 바로 아래줄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자 2.5mm 그 다음에 45도 로테이션 앵글을 45도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회전되어서 쓰여진 거 보이시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글자의 크기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보통 이렇게 써요. 작은 글자, 작은 글자, 그 다음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작은 글자가 보통 1.5에서 3mm 1.5mm에서 3mm 사이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본문 글자 있죠? 본문에 들어가는 치수라든지 본문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가 1.5에서 3mm 정도면 무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무했을 때 2mm 정도를 썼어요. 근데 어느 회사 입사했더니 거기는 팀장님이 1.8mm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2mm보다 크다고 2mm 크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1.8이나 2mm나 똑같은데 왜 그러시나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1.8에다 맞춰드렸거든요. 글자의 크기는 작은 글자가 1.5에서 3m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3mm는 누가 쓰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3mm 씁니다. 보통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글자 작게 써요. 작게 씁니다. 근데 너무 작게 쓰지 마세요.
1.5mm 같이 이렇게 너무 작게 쓰면 나중에 싸움 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있잖아요. 작업 반장님들. 일명 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작업 반장님들 나이가 많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안이 오셔가지고 돋보기 쓰신단 말이죠. 돈을 볼 때. 근데 글자가 너무 작으면 돋보기로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구한테 가냐면 현장 기사로 호출해요. 현장에 있는 기사. 현장 기사 호출해가지고 야 이거 글자 뭐야? 싸움 나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시죠. 현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을까요? 안 밝아요. 어두침침한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자도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시간은 없고 바쁘긴 하고 그럼 짜증부터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기사한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 기사가 또 순둥순둥하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현장 기사가 성깔 있네? 그럼 같이 맞대고 싸우는 거죠. 너무 작은 글자 쓰시면 안 좋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도 젊어요. 한 30대예요. 그럼 조그맣게 써도 돼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작업 반장님이 적어도 50대, 60대 그래요. 그러면 글자 크게 써주시는 게 옳아요. 자요. 작은 글자가 이 정도면 중간 글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작은 글자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mm에서 한 6mm 정도 되겠네요. 큰 글자는 중간 글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6mm에서 한 12mm 정도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어디 쓰시면 돼요. 이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 4, 6, 8 이렇게 썼어요. 2의 배수로 그냥 편하게 2, 4, 6, 8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쉬워요. 괜히 1.8, 1.5 이러면 암산하기가 어렵죠. 저는 그냥 쉬운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mm 썼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그려야 돼요. 얘를 그릴 때 자리 맞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리 맞춤까지 하고 얘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자리 맞춤이요. 자리 맞춤을 누르면 left, center, right, 미들이 한 세트예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미들이 한 세트고 얼라인 피트가 한 세트입니다. 얼라인 피트가 한 세트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 미들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 얼라인 피트가 한 세트고 나머지 여기 TLT, CTR, MLMC, MR, BLBC, BR 이게 뭐냐면 탑 레프트의 약자예요.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탑 레프트는 무슨 얘기예요? 위쪽, 왼쪽 정렬이라는 얘기고 TC는 탑 센터니까 위쪽, 중간 정렬이고 탑 라이트는 위쪽, 오른쪽 정렬이고 미들 레프트는 중간, 왼쪽 정렬이고 미들 센터는 중간 정렬이고 미들 라이트는 중간, 오른쪽 바툼 레프트, BL은 아래쪽, 왼쪽 정렬 BC는 아래쪽, 중간 BR은 아래쪽, 오른쪽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글은 문제가 안 돼요. 한글은 문제가 안 되고 영어 대문자도 문제가 안 돼요. 영어 소문자가 문제입니다. 이거 다 영어 소문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 justify left 왼쪽 정렬이죠. 자, 클릭했습니다. 0도 A
B, GH, 다시 AB, AB, GH. 자, 어떤가요? 왼쪽으로 글씨가 쭉 정렬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센터, 중간 정렬입니다. AB, GH, 이거 아니지. AB, GH, AB, CD, E, F, G, AB, AB, CD. 가운데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중간 정렬. 자, 다시 오른쪽 정렬. AB, GH, AB, CD, E, F, G, AB, AB, CD, E. 오른쪽으로 글자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이번엔 middle이요. middle. 제가 left, center, right, middle이 한 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middle. 자, 어떤가요? 똑같이 가운데 정렬 들어간 거 맞나요? 미들하고 센터의 차이는 뭘까요? 미들하고 센터의 차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위에는 센터, 아래는 미들을 적용할 겁니다. 텍스트, justify, center. 자, AB, GH. 글자가 조그맣네요. 더 올려보죠. 자, 텍스트, justify, middle. 똑같이 middle입니다. AB, GH.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 위치요? 세로 위치요. 센터는 여기 있고 미들은 여기 있고. 이해되시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글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준선이요. 바로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여기가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의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미들은 뭐냐면 문자 전체 높이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달라요. 센터는 베이스라인의 중간에 미들은 전체 높이의 중간.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 갈리냐면 이렇게요. 자, 옵셋 8mm. 자, 20mm, 30mm. 자, 표제란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표제란을 간단하게 그리고, 자, 표제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쓸 거예요. 텍스트, 센터, 4mm. 다시 볼까요? 라인, 텍스트, justify, middle. 어떻게 되나요? 글자 위치가 똑같이 이 높이의 중간으로 찍었단 말이죠. 이 높이의 중간으로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중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표제란을 쓸 때는 센터를 쓰면 안 되고 누굴 써야 된다고요? 미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써보시죠.
다시 이번에는 얼라인하고 피트요. 얼라인은 뭐냐면 문장의 길이입니다. 문장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글자 쓰세요 라고 딱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작으면 글자가 크게 써지고 글자 수가 많으면 글자가 조그맣게 써집니다. 자, 이렇게요. 얼라인을 누르면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글자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요. 글자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글자 하나를 다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나 글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글자의 높이가 작아집니다. 시작과 끝을 지정해 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pit예요. pit는 높이까지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높이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자의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 높이까지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이렇게. 얼라인은 글자의 높이가 자동 정렬이라면 피트는 이와 같이 장평이 자동 정렬입니다. 시작과 끝과 높이까지 고정했으니까 어떻게 글자가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TL 탑 레프트네요. 이렇게 탑 레프트. 아이고, 너무 크다. 다시. 글자의 높이 2.5mm. 어떤가요?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딱 맞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TC 탑 센터입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요. 글자의 맨 위에 중간에 이렇게 걸쳐집니다. 다시요. 탑 라이트. 어떤가요? 맨 위 오른쪽에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이번엔 미들 레프트요. 계속 똑같은 점을 찍고 있죠. 자, 어떤가요? 미들 레프트. 자, 카피를 해서 조금 볼까요? 자, 미들 레프트, 그 다음 텍스트, 미들 센터. 자, 한 칸 건너서 다시 텍스트, 미들 라이트. 이렇게 오른쪽, 왼쪽, 중간 왼쪽, 중간, 그 다음 중간 오른쪽.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미들이요. 미들. 조금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위치가 약간 차이 나는데 보이시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조금 차이 나는데, 자, 미들은 이 베이스 라인과 탑 라인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이해되시나요? 그에 비해서 미들은 이거예요. 전체 바툼 레프트. 여기가 바툼 라인이에요. 바툼에서 탑 라인의 중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미들을 찾으려면, 중간을 찾으려면 미들을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미들 센터는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과 탑라인의 중간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다시 보세요. 적어 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미들 센터는 베이스라인과 탑라인 중간. 그에 비해서 미들은 바툼 라인과 탑 라인 중간.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베이스 라인과 탑 라인의 중간이냐, 바툼에서 탑까지의 중간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미들을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그 다음 미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툼이요. 텍스트 저스티피 바툼 레프트, 그 다음 바툼 센터, 그 다음 바툼 라이트. 보이시나요? 맨 아랫줄 여기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준선이요. 근데 영어는 종종 소문자가 이렇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요. P라든지 Q라든지 이렇게 G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맨 아래 여기가 바툼 라인입니다. 바툼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들은, 그러니까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베이스 라인에서 탑 라인의 이 중간이 미들이 되는 거고, 미들은 여기서부터 전체의 중간이 미들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 G자가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재물이요. 보시면 여기는 원이 반지름 10mm, 여기 글자는 탑 레프트로 하되 6에서 8mm, 이 글자는 바툼 라이트로 하되 3mm. 자,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대충 길게. 자, 이렇게요. CAT 2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요. CAT 2급은 이렇게 그리고, 랭슨 델타 5mm. 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이라 그랬잖아요. 옵셋 10mm.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간격 2mm 치고 여기 글자 3mm, 옵셋 5mm. 자, 이렇게요. 한 6mm 하셔도 괜찮아요. 옵셋 6mm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글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텍스트, 그리고 justify, 그 다음 탑 레프트. 자, 글자의 크기 6mm, 0도, 그 다음 A 부분 단면 상세. 자, 글자 써진 거 보이시죠? 자, 지우고 적당히 이동. 다시 텍스트 바툼 라이트, 글자 크기 3mm. 자, 스케일 40분의 1 지우고. 그럼 간단하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려보시죠. 이제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이요. 이렇게 %%C를 누르면 파이 기호가 바뀌고요. %%D는
각도 표시. %%P는 플러스 마이너스. %%U는 밑줄 긋기. %%O는 오버라인, 윗줄 긋기. K는 취소선 긋기.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문자 크기. 자, 원의 레프트, 원의 지름 %%C 50, 선의 각도 45도, 오차 범위 자, 특수문자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중요한 %O, 오버라인, 윗줄, 다시 한번. 그래야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필요 없는 %K, 취소선. 다시 한번 %K. 그 다음 중요한 %U, 밑줄 긋기.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삽입점은 글자나 블록 등에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블록을 공부할 거예요. 블록을 불러올 때 삽입점이 들어갑니다. 삽입점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때 사용합니다. 자, 라인, 언더바, 자, 인서트, 그리고 문자를 갖다 내면 이렇게 삽입점이 만들어집니다. 삽입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서트, 그리고 문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문자의 삽입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M텍스트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요. 멀티라인 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영역 내에서 글씨가 써지게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리본 메뉴가 문자 명령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자, 글자의 유형 어떤 거 쓸 건지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 여기 글자의 크기가 몇 개 없죠? 이유는 간단해요. 축척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자의 크기가 몇 개 없습니다. 간혹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왜 이거밖에 없냐고. 근데 축척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의 크기 1.8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축척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자요, 제가 작은 글자를, 기본 글자를 2mm로 했습니다. 근데 축척이 1대 8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의 크기는 160mm로 그리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쓴 것들이요. 제가 쓴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폰트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다 이 스타일에서 폰트를 지정하기도 했고, 여기도 지정합니다. 폰트를 지정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기본은 얘를 쫓아가겠지만 내가 얘를 바꿔버리면 얘 무시되고 얘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기본은 얘로 가요. 기본은 얘로 가는데
제가 여기서 글자의 모양을 바꾸면 얘는 무시되고 얘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여기 있고요. 레이어는 여기 있네요. 레이어는 여기 있고 저스티피케이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문단이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여기 있네요. 심벌. 특수문자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얼마든지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겠죠? 자, 이때 내가 블록을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혹은 글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또 자리 정렬도 미들 센터 얼마든지 자리 정렬도 금방 바꿀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에디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일반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텍스트도 자, 일반 텍스트도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로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우리 좀 아까 그렸던 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서클 10mm 라인 자 100mm 랭슨 델타 3mm 옵셋 10mm 자 6mm 텍스트 M텍스트죠. 그 다음 글자 크기 6mm A 부분 상세 다시 바텀 라이트 스케일 40 어떤가요? 조금 더 M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X라인 옵셋 8mm 자, 옵셋 20mm 30mm 트림 글씨를 써야죠. 아까 M텍스트 아니 텍스트를 쓸 때는 대각선 그려서 썼잖아요. 텍스트 M텍스트죠. 자리 맞춤을 뭘로 줘요? 미들 센터로 줘요. 어떤가요? 글씨 쓰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한번 두 개 다 해보시죠. 보실까요? 여기다가 이제 글씨 써야죠. 서클 반지름 10mm 엄청 작네요. 라인 100mm 랭슨 델타 5mm 옵셋 10mm 옵셋 6mm 텍스트 크기 6mm 자, 얘네 그냥 평면도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얘는 바텀 라이트, 스케일, 글자 도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근데 어때요? 크기가 안 맞죠? 스케일, 제가 이거 100배 줬단 말이죠? 1대 100. 충분히 커진 거 보이시나요? 1대 100일 때 이만하게 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대 100 맞나요? 글씨를 써야 돼요. 제가 이 얘기했죠? 기본 글자 2mm고 축척을 쓴다고. 자,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60입니다. 자, 중간 글자네요. 4mm 곱하기 60, 240mm네요.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미들 센터 240mm, 글자는 여기다가 거실, 딱 적당한 크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글씨를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해요? 이렇게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요령이 조금 있어요. 자, 복사. 자, 아니, 얘 두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다가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미들 센터를 지정해 놓으면 자, 맞춰진 거, 센터에 맞춰진 거 맞죠? 자, 두 번째는 애초에 이렇게 그려놓고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자, 선택하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이요. 문자의 프레임, 둘레 그리기. 이걸 yes로 바꾸면 프레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그립 붙잡아 가지고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이 텍스트 프레임은 m텍스트에만 있습니다. m텍스트를 제가 쓸 겁니다. m텍스트, 자, 영역 지정하고 영역이 작죠?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영역을 이와 같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m텍스트를 썼습니다.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m텍스트를 분해합니다. explode 엔터. 그럼 얘네들이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싱글라인 텍스트로 바뀝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싱글라인 텍스트가 됩니다. 다시요. 텍스트 to m텍스트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m텍스트로 바뀝니다. 다만 줄 간격이 안 바뀌어요. 줄이 다 붙어서 들어옵니다. 줄이 다 이렇게 붙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얘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 이제 방문을 집어넣을 겁니다. 끝단에서 선을 하나 그리고 100mm 옵셋 합니다. 자, 얘는 지워도 돼요. 요렇게. 그 다음 900mm 방문이죠. 요게 개구부입니다.
다시 40mm. 이거 방문 틀이죠. 다시 렉탱글. 자, 골뱅이 35,820. 로테이트.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그리고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계고부 만들고 문 넣고 그 다음에 해치하고 문자까지 한번 넣어 보시죠.